네, 반갑습니다. 민법 참여 강사입니다. 35회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혹은 이제 다가올 36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회차 시험 같은 경우 일단 통상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매년마다 처음 보는 지문, 그러니까 낯선 지문, 낯선 지문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역대 기출 문제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 전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낯선 지문들이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낯선 지문들이 이제 통상적으로 적으면은 한 3개, 많게는 뭐 한 5개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차피 낯선 지문들이 이 정도 비중을 가지고 나올 거라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뭐 다 예측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뭐 합격 여부를 결정하고 뭐 그런 거는 아니죠. 네, 뭐 매년 그런 거니까. 근데 다만 이제 이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이 문제가 이제 긍정형일 수도 있고 부정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 객관식 문제에서 뭐 다음 중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틀린 것은 뭐 옳지 않은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부정형이죠. 부정형. 자, 근데 문제 자체가 어쩌고 저쩌고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온다면 이 옳은 것은으로 나오는 거는 긍정형이에요. 원래 문제 자체가 긍정형일 때가 더 어렵습니다.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체감 난이도상 오지선다를 보다가 틀렸네? 이렇게 찍는 거랑 그 다음에 4개가 틀렸는데 그 중에서 1개가 옳다. 이거를 찾는 거는 좀 문제 푸는 입장에서 이제 느낌 자체가 좀 다르다. 그래서 긍정형 문제 출제 비중이 높으면 그 시험 난이도는 이제 올라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지난 3개년치를 살펴봤을 때, 이제 긍정형 문제의 비중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크게, 막 현저하게 뭐 눈에 띌 만한 뭐 그런 차이는 사실 뭐 없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또 박스형 같은 경우, 자, 박스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오지선다 중에서 이제 1개만 찾아가는 거. 요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우리가 속어법을 통해서 얘는 절대 정답이 될 수 없어. 얘도 정답이 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한 개씩 지워 나가다가 뭐 가령 2개 중에서 남은 2개 중에서 뭐가 정답일지 헷갈린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 정답이 하나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서 이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조금 더 옳게 느껴지는 거, 조금 더 틀리게 느껴지는 거, 이런 것들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박스형은 기읍부터 디귿 혹은 리을까지로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내가 하나라도 제대로 모르면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박스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열거되고 있는 그 선다들 중에서 내용을 다 파악을 해야 맞출 수 있는 문제로서 역시 박스형 문제가 늘어나게 되면은 난이도도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역시 큰 변화는 없었다. 근데 문제가 이 사례형 있죠. 사례형 문제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난이도는 올라갑니다. 그냥 단순한 판례나 조문의 개념만을 묻는 게 아니라 뭐 갑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을이 어쩌고 저쩌고, 병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누가 누군지를 파악을 해가면서 그 사례에다가 적용시켜 가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사례 형태의 문제가 역시 조금 더 난이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 형태가 자그마치 13문제나 나왔다. 이거 굉장히 제가 봤을 때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대비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이 수험생들 입장에서 체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난이도는 좀 높았다. 이게 이제 제 결론입니다. 내년에, 그러니까 이제 다가오는 36회 시험에는 과연 사례형 문제가 그러면 어느 정도로 수준으로 나올까? 그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다. 예측하기 쉽지 않고, 다만 이제 어떤 내용들을 어느 정도로 정리를 해야 우리가 합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어차피 개별적인 지문을 분석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법에서 출제되는 요 지문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는 민법 전에 나와 있는 조문들과 그리고 판례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네, 이것들을 잘 엮어서 분석을 해서 내용을 잘 정돈해야 뭐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더라도 판단 가능하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이런 것만 계속해서 얘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와닿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제 35회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민법은 총 40문제가 매년 출제됩니다. 자, 근데 이 40문제를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제 풀어봐야 여러분들이 내용을 이해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었다 라는 느낌으로 40문제 중에서 20문제를 조금 가벼운 마음으로 풀이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35회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는 민법의 법원 문제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1번 문제는 당연히 법원이 나오는 거죠.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민사에 관한 거죠. 민사에 관한 거. 그러니까 민사랑 관련된 거라면은 헌법재판소 결정도 법원 당연히 될 수 있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임의규정이 나왔고요. 임의규정. 자, 그리고 사실인 관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니까 이 법률행위 해석의 기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해석을 할 때의 기준이 있죠. 기준. 자, 해석할 때 기준은 총 4가지 순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목적. 자, 근데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이 서로 다르다. 그러면은 사실인 관습이 기준이 돼요. 사실인 관습이 기준이 되고, 자, 그리고 사실인 관습이 없다면 그때 임의규정. 규정된 것조차도 없다. 그러면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해석을 하게 돼요. 자, 지금 현재 2번 지문에서는 임의규정과 그리고 사실인 관습 2가지를 놓고 있는데, 자, 임의규정과 사실인 관습 중에서는 사실인 관습이 보다 더 우선적인 해석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3번 같은 경우 법원은 판례 변경을 통해 기존 관습법 효력을 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원래 판례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기는 하지만 그것이 천편일률적으로 그리고 일관성 있게 계속 가냐 물어본다면은 그렇진 않아요. 이건 어차피 시대가 변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관들이 변함에 의해서 변하는 거기 때문에, 자, 판례 변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자, 거기에 맞춰서 기존에 존재하고 있었던 관습법 효력을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성문법과 비교했을 때 어차피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거다 보니까 관습법 자체가 성문법보다 뭐 우선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자, 4번 관습법은 사회 구성원의 법적인 확신으로 성립된 것이다. 뭐 이까지 맞는 말입니다. 자, 근데 제정법과 배치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제정법이라고 하는 거, 네, 이건 이제 국회에서 제정한 성문법을 말하는 거죠. 성문법. 법전이 존재하는 거. 자, 성문법과 관습법을 비교해 봤을 때 당연히 성문법이 우선하는 겁니다.
민법 제1조에서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 네, 그때 이제 관습법을 따라가고, 그리고 관습법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당연히 이제 관습법보다는 법률이 우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이제 성문법을 말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관습법이 우선한다라는 거 틀렸습니다. 4번 정답이죠. 자, 5번. 법원과 관련된 거는, 네, 당사자가 굳이 주장 안 해도 법원에서 직권으로, 네, 직권 고려를 할 사항 맞습니다. 자, 2번 문제 가볼게요. 신의성실의 원칙입니다. 자, 1번, 2번, 3번 같은 경우는 좋은 말이죠. 네, 스스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판례 문장들을 그대로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 자, 4번 같은 경우는 사정 변경 원칙을 말하고 있어요. 자, 사정에 어떤 변경이 생겼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자, 그로 인해 이제 손해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사정 변경 원칙에 의하면은 요건을 갖췄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정 변경 원칙이 적용되려면요, 기본적으로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정이어야 됩니다. 자, 한 번 더.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사정 변경일 때 사정 변경 원칙 적용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은 나와 있듯이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되지 않은 사정 변경이죠. 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 계약의 효력을 사정 변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가령 해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할 수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네, 4번이 틀린 거죠. 자, 5번 같은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유효로 됩니다. 자, 근데 허가를 받지 않았죠. 허가 안 받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지가 허가 안 받아놓고, 그죠? 허가는 지가 안 받아놓고 무효를 주장합니다. 허가 안 받았으니까 무효예요 라고 주장하는 거죠. 네,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원래 무효라는 거는 주장하는 자의 어떤 자격 같은 게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았던 그 자가 직접 무효를 주장했다라고 해서 이거 자체를 신의 측에 반한다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자, 3번 문제는 사례 형태 문제죠. 자, 보시면 이제 의사 무능력자가 나오고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의사 무능력자, 의사 능력 없는 자가 자, 하게 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 현재 의사 무능력자가 갑으로 나왔고요. 갑이 의사 무능력자. 자, 그리고 이제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는 대출거래 약정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은행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도 마쳤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의사 무능력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이 문제에서는 의사 무능력자 갑이 자신이 소유하던 그 부동산에 대해서, 자, 자신이 소유하던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으로부터 5천만 원을 빌리면서 근저당권 설정을 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을이 근저당권자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린 것도 무효일 뿐만 아니라 근저당권 설정 계약 자체가 무효고, 자, 그리고 을 명의로 지금 근저당권 등기가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근저당권 등기도 역시 다 무효입니다. 효력 없죠. 자, 기억부터 보겠습니다. 갑과 을이 체결한 대출거래 약정, 그리고 근저당권 설정 계약은 네, 무효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의사 무능력자가 법률 행위를 했을 때는, 자, 당연히 이거 자체가 무효기 때문에, 자, 무효가 됐을 때는 받았던 것들을 다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이 대출을 받았잖아요. 지금 대출 얼마 받았습니까? 지금 5천만 원 받았습니까? 그럼 갑이 대출 받은 5천만 원 있죠.
그리고 은행 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거죠. 그럼 마땅히 근저당권은 말소되어야 마땅할 것이고, 자, 그리고 갑은 대출받은 5천만 원 있죠? 이거를 반환해야 됩니다. 자, 이거를 반환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죠. 부당하게 얻은 이득으로가 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전부 다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의사 무능력자는 이제 보호받습니다. 보호를 받기 때문에 5천만 원을 무조건 다 반환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선의 악의를 따지지 않고, 자, 그러니까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그런 거는 묻지 않고 현존하고 있는 이익에 대해서만, 네, 현존하고 있는 그 이익에 대해서만 반환할 책임을 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5천만 원을 대출 땡겼잖아요. 근데 갑이 이제 이 돈을 써버리고 이 돈을 탕진해버리고 만약에 뭐 한 1,000만 원 정도만 남아있다. 그러면은 1,000만 원만 돌려주고 계약을 끝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이익의 한도로만 반환을 하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니은도. 자, 디귿 같은 경우는 만약 갑이 을로부터 대출받은 금원을 곧바로 병에게 다시 대여해 줬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갑은 5천만 원을 빌린 상태에서 이 5천만 원을 뭡니까? 이 5천만 원을 다시 또 제3자한테, 자, 다시 제3자한테 빌려줬다는 거죠. 자, 그러면 5천만 원을 빌려가지고요, 이거를 이렇게 제3자한테 다시 빌려주게 되면은 일단 5천만 원은 병한테 넘어가겠죠. 자, 그러면 갑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을 병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뭡니까? 채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럼 현재 갑이 얻은 부당이득은 5천만 원이라는 현금이 아니라 채권으로 남게 됩니다. 그럼 이 경우에 결국 은행 같은 경우는 갑을 상대로 해가지고 5천만 원 자체를 돌려달라, 뭐 그렇게는 할 수 없겠지만 5천만 원짜리 갑이 지금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채권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인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해서, 자, 병을 상대로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 반환 채권, 그러니까 네가 돈이 없으니까 이 양반아 채권을 넘겨라, 네, 이런 취지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특정한 영업에 관한 거죠. 영업에 관한 거. 자, 영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 미성년자의 영업, 민법 제8조에서 이 영업과 관련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미성년자도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 능력이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성년자가 영업과 관련해서만큼은 성년자와 동일한 권리 능력을, 행위 능력을 가지는 거기 때문에 그 경우는, 자, 기존에 이제 그 미성년자의 뭐 보호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법정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그 대리권은 소멸하게 된다는 거죠. 네, 1번이 맞습니다. 자, 2번입니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하는 취소죠. 자, 제한 능력자가 기본적으로 행사하는 취소권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 취소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의 취소가 뭐라고요? 절대적인 취소다. 이 절대적 취소라는 거는 제3자한테 넘어갔더라도 제3자한테까지도 주장 가능한 취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죠. 자, 3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가 있었고, 자, 제한 능력자가 단독 행위를 했다면은 그 단독 행위에 대해서 물론 취소를 할 수 있겠는데 그거를 추인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추인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효력은 유효인 것으로 그대로 확정됩니다. 자, 그럼 이 경우는 유효인 것으로 그대로 확정을 지어버리기 때문에 상대방 쪽에서는 더 이상 거절을 할 수가 없죠.
자, 4번입니다. 가정법원에서 이 피성년 후견인 관련해 가지고 이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도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네, 그 범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5번입니다. 가정법원은 정신적인 제약으로 특정한 사무와 관련해서 뭔가 후원이 필요한 사람, 자, 특정한 사무에 관련해서 도와줘야 되죠. 후원이 필요한 사람한테는. 자,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 특정 후견 심판을 받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피특정 후견인이라고 해요. 피특정 후견인. 자, 근데 여기서 피특정 후견인으로 만드는 특정 후견 심판을 하려면은 이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는 할 수 없다라고 이제 민법에서 규정 두고 있습니다. 자, 지금 5번 지문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래도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틀렸다는 거죠. 자, 5번입니다. 비법인 사단 A의 유일한 대표자 갑. 자, 갑이 을에게 대표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지금 보시면은 포괄적으로 위임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비법인 사단 A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갑이 대표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비법인 사단과 관련된 그런 업무들은 갑이 직접 하는 게 맞는 거고,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은 어떤 대표자로서의 권한 중에서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특정한 부분을 딴 사람한테 위임하는 거, 뭐 그런 것 정도는 해도 돼요. 근데 지금은 보시면은 모든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법인 대표자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위임을 해버리는 거, 이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의무를 위반한 겁니다. 대표자로서의 그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자, 그래서 기읍 같은 경우 갑의 행위는 이사의 직무상 선량한 관리자, 네, 주의 의무를 갖다가 뭐 한 거다? 예, 위반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니은에 보시면은 을이 이 을 같은 경우는 포괄적 수임인이죠, 지금. 자, 갑으로부터 권한을 포괄적으로 받은, 자, 포괄적 수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포괄적으로 권한을 다 받은 사람이 뭔가 법인과 관련된 법률 행위를 한다면은, 자, 그것과 관련된 행위는 법인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을은 이제 포괄적으로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포괄적 권한을 받아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병하고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자, 이런 계약의 효력은 특정한 권한만을 받은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다 받아버린 거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그 효력이 법인 A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자, 디귿입니다. 을이 A의 사실상 대표자로서 자, 사무를 집행하면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라고 돼 있죠. 자, 이러한 불법 행위와 관련해 가지고는 자, 그로 인해서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거는 위임을 특정해서 했든 포괄적으로 했든 상관없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로 인한 불법을 저질렀고, 그리고 이제 다른 제3자에게 손해가 생겼다라는 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정에게 손해를 입혔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 A 같은 경우는 자, 법인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 관련된 규정이 비법인 사단에도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법인의 불법 행위와 관련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맞습니다. 자, 그래서 기읍과 디귿이 맞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으로가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가보죠. 사단법인 A의 대표이사 갑. 자, 갑이 지금 현재 A를 대표해서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걸 묻고 있는데요. 자, 1번 같은 경우 갑. 자, 대표자 갑이 자, 법인을 위해서 적법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자, 당연히 그 계약의 효력은 네, 법인으로 가야 되겠죠.
그죠? 효력은 법인에게 미친다. 맞습니다. 자,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갑이 자신의 사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대표권 범위 내에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경우 상대방이, 자, 계약을 체결했던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자, 상대방이 그런 사정을 알았거나, 아니면은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은 이 경우는 법인 A에 대해서 효력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 A의 정관에 대해서 갑이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자, 대표자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정관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정관의 내용을 만약에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다. 지금 이 3번과 관련된 내용은 이사의 대표권 제한 내용이에요.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 이거는 민법 제60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사의 대표권 제한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제3자한테까지 만약에 주장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제3자에게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이 등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3번 지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등기가 돼 있지 않죠. 등기하지 않은 경우다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방 을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불문입니다. 자, 그러니까 상대방 을이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대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건 결국 상대방이 뭡니까? 보호를 받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겠죠. 자, 정답은 3번. 자, 4번입니다. 법인 A의 을에 대한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채무불이행이 되려면 어쨌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것 자체가 계약을 위반하는 거죠. 자, 어떤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 채무불이행입니다. 자, 근데 이게 채무불이행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위한 그 고의과실에 관한 판단. 법인한테 고의과실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그 법인의 대표자가 뭔가 일 처리를 하다 보면은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고의과실 같은 경우 대표자 갑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지문이죠. 자, 5번입니다. 만약 계약 체결이 갑과 A에, 자, 대표자하고 법인하고 지금 이해가 상반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 상반된다는 거는 법인에게 뭔가 이득을 주려면은 대표자한테 손해가 생긴다든지, 대표자가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한다면은 법인에게 손해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상반한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것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서는 이 갑에게는 대표권이 없죠. 자, 이 경우 갑에게는 대표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민법 제62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자와 법인의 이 이해 상반과 관련해 가지고는 특별 대리인을 선임해야 된다. 자, 그래서 특별 대리인을 선임을 해라 라는 내용이 규정돼 있다라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정답은 3번.